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연극 뮤지컬 전공 석사과정 졸업 발표를 하게 된 조수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넘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는 한국 창작 뮤지컬인 레드북의 넘버입니다. 뮤지컬 레드북은 2016 창작 산실 창작 뮤지컬로 이선영 작곡, 한정석 작사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도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뮤지컬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그 후 4년 만에 뮤지컬 레드북을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뮤지컬 레드북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신사의 나라 영국,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앞에서 첩경으로 고백했다가 화원을 나누고 도시로 오게 된 여자 주인공 안나를 주인공을 하고 있죠. 안나는 어린 시절 몸이 아픈 남자친구의 집에 병문안을 목적으로 자주 방문을 했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웃 마을의 다른 남자와 약혼하게 되죠. 하지만 마을에 퍼진 남자친구와의 정사에 대한 소문이 약혼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파혼을 나가고, 안나의 아버지도 안나를 집안의 수치라고 여겨서 집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오게 됩니다.
신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대에 안나의 소설이 담긴 잡지 레드북은 거센 사회적 비난과 위험에 부딪히게 되며 이야기는 점점 진행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를 사랑은 마치라는 넘버는 브라운이 존슨 부부의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게 된 안나가 브라운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존슨 부인의 이혼 신청을 두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해도 원고가 여자이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며 의아해하죠. 그 모습을 본 안나는 브라운에게 사랑은 날씨처럼 계속 변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며 존슨 부인의 행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넘버 사랑은 마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으로 최신의 넘버라면 이번 넘버는 19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이나 지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뮤지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폴 포터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키스 미 케이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황금기였던 20세기 중반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토니상에서 뮤지컬 작품상 등 총 5개의 부문에서 수상하며 첫 토니상에서 5관왕이자 토니 뮤지컬 작품상 초대 수상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스 미 케이트는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희곡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을 공연하는 극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뮤지컬 안에서 뮤지컬을 공연하는 극중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볼티모어에서 처음 올리는 말괄량의 길들이기 뮤지컬의 공연의 초연 배우들입니다. 캐서린 역의 배우 릴리 바네시와 공연 프로듀서이자 페트루키오 역인 프레더릭 그레이엄, 비앙카 역의 로이스 레인, 루센티오 역의 빌 카루, 그리고 릴리의 애인인 군인 해리스 하웰이 등장합니다. 캐서린 역과 페트루키오 역인 릴리와 프레드는 1년 전 이혼한 상태로 릴리는 워싱턴 DC에서 근무하는 호스차 해리스 하웰과 사귀고 있고 프레드는 비앙카 역 배우 로이스 레인을 꼬시는 중이었습니다. 프레드는 릴리와 결혼했을 때 릴리가 들었던 부케를 친필 사랑 고백 쪽지와 함께 상자와 담아서 로이스에게 보내달라고 비서 폴에게 전달했지만 폴은 그 부케와 쪽지를 릴리에게 보내버리게 합니다. 한편 로이스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루센티오 역의 배우 빌 카룬이었습니다. 빌은 도박을 좋아하는 도박쟁이로 로이스는 자신의 출세길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막이 오르고 극이 진행되던 중에 릴리의 애인인 해리스 하웰이 무대 뒤로 난입하여 릴리 바네시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배우들이 그를 막아서며 상대하려고 하지만 각자의 출연 차례가 다가와 결국 그를 두고 무대에 오르게 되죠. 해리스는 릴리의 분장실로 가는 중 엉뚱하게도 로이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로이스는 해리슨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빌은 우연히 그걸 알게 되고 충격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로이스는 그런 빌을 보면서 나는 부자들이 주는 선물은 받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뿐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극중극과 현실, 배우와 극중인물, 복잡한 인물 관계로 얽혀있는 극이 바로 키스 미 케이트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가 바로 직전에 설명한 부자들의 선물은 받지만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의 넘버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받는 모습을 들키고도 당당히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너뿐이라고 주장하는 릴리의 이야기 Always true to you in my passion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가 김혜성 콤비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데뷔 초기작으로 젊고 신선한 발상과 따뜻한 휴머니티가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2006년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2003년 겨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연했던 드레싱 해드릴까요를 수정하고 보완한 작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처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밝고 예쁘게 그리고 있죠.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극중극 형식으로 각 캐릭터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마법처럼 변하지는 않지만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전합니다.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요. 2005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분주한 병원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에는 세상이 그들을 버렸는지 그들이 세상을 버린 건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지원금이 끊기고 기부금이 줄어들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로 부임한 베드로 원장은 크리스마스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부금을 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송 촬영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척추마비의 반신불수 환자 최병우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사람 총행도 어려울 만큼 눈이 쌓인 밤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되죠. 베드로 신부는 최병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이미 예고편을 통해서 최병우의 모습은 TV에 나갔고 방송국 촬영팀은 병원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병우를 잡지 못한다면 기부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기에 베드로 신부는 최병호와 한 병실에서 지내는 환자, 자원봉사자, 담당 의사, 병실 키퍼를 만나 신문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고 대신 그들의 과거사를 듣게 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전게 됩니다. 의사, 환자 등 7명의 등장인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사연, 추억, 기억으로 변해버린 마음의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가슴 아픈 이별의 슬픔, 애끓은 가족의, 직장 생활의 고충 등을 들으며 베드로 신부는 그런 그들과 함께 해온 최병호라는 사람에 대해 접근하게 됩니다. 이번 넘버는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병실 키퍼, 정연의 이야기를 담은 정연의 사랑입니다. 정연은 병실 밖 가로등 아래서 수화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는지 곧장 전화를 끊게 되죠. 그런 정연을 보게 된 의사 닥터리는 그런 정연을 위로해주면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죠. 계속해서 말을 아끼던 정연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친구의 이야기라며 닥터리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정연의 지나간 사랑을 담은 것, 정연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캬바레는 크리스토퍼 이서우드의 단편 소설인 베를리언과 안녕과 이 소설의 각색 버전인 나는 카메라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966년에 제작된 뮤지컬 캬바레는 뮤지컬 시카고와 거미여인의 키스로 유명한 작사가 프레드 앱과 작곡가 존 칸더, 폴 프린스의 연출로 뉴욕에서 초연된 후 38년간 8,000회가 넘는 공연을 기록하는 명실공히 브로드웨이 최장수 공연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안무와 감독미와 대표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의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출연하는 17명의 배역 중 12명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캬바레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캬바레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바이마르 공항 뒤 세력에 가던 1931년 미국 출신의 무용수 셀리 볼스는 베를린의 키케 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국인 미국을 떠나 독일에 온 셀리는 최고의 댄서가 되어서 언젠가는 영화배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죠. 셀리가 그럭저럭 타지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영국인 브라이언 로버츠가 셀리의 하숙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본업인 영어과의 교사인 브라이언은 자신의 방에서 독일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셀리와 브라이언은 친해지게 됩니다. 셀리는 브라이언을 유혹하지만 아쉽게도 동성애자였던 브라이언은 셀리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자리에 사는 두 사람은 잦은 교류를 통해서 성적 취향을 극복하고 연인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 앞에 막대한 재력을 가진 양성애자 귀족 막시밀리안 폰 호잉이네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은 금방 친해지지만 귀족 특유의 쉽게 질리는 성격으로 두 사람에게 곧 실증을 느낀 막시밀리안은 막대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남기며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셀리는 막시밀리안이 떠난 이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브라이언인지 막시밀리안인지 알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셀리에게 브라이언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던 간에 나와 결혼해서 캠브리지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자유로운 무용수로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셀리는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두려워져서 브라이언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임신 중절을 선택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브라이언은 분노하면서 홀로 영국으로 떠나게 되고 셀리는 다시 키캣 클럽에서 무용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클럽의 관객들은 과거의 독일이 아닌 나치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작품을 마무리됩니다. 1960년대의 지금보다 보수적인 시대의 작품이지만 마약, 동성애, 임신 중절 등 파격적인 소재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높은 완성도의 스토리로 관능적이면서 퇴폐적이고 우울한 분위기를 매력적으로 승화시키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곡 캬바레는 브라이언을 영국으로 떠나보낸 후 홀로 키캣 클럽으로 돌아온 셀리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상황에서도 캬바레에서 노래할 것임을 다짐하는 셀리의 외침 캬바레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캬바레 무대 어서와 캬바레
김종욱 찾기는 2006년 초연한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로 장유정 작사, 극본, 연출과 김혜성 작곡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소극장 로맨틱 코미디의 뮤지컬의 최고봉이라 불리며 한국 뮤지컬 중 최초로 영화화가 이루어진 작품이기도 하죠. 희곡이나 시나리오집이 아닌 뮤지컬 각본집이 출판된 건 역시 유일하다고 합니다. 장유정 연출은 김종욱 찾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형제는 용감했다, 그날들, 멜로드라마 등 창작하는 작품마다 성공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계의 인지를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 배우들의 실력을 그대로 쓰는 게 특징이며 현재 한국 소극장 작품의 필수 요소에 가까운 1인 다역 배우, 즉 멀티먼 캐릭터의 선두주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초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한 명의 배우가 1인 다역을 맡는 것을 작품의 캐릭터성으로 밀고 나가는 경쟁이 시작된 것은 김종욱 찾기가 흥행을 하면서라고 흥행을 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맨이 끊임없이 다른 인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개그 요소인 작품들은 웬만해서는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는 단 3명으로 김종욱 역과 남자 주인공을 겸하는 남자 1명, 여자 주인공 1명, 멀티맨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맨의 경우 시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인 25역 정도를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소극장 뮤지컬의 묘미를 살린 작품으로 실제 무대를 보면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고 추상적인 의자와 책상들을 제외하면 거의 세트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음악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연극의 노래가 중간중간 나오는 형태로 공색하는 견해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장유정 연출가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실제로 1시간 반 정도의 공연에 넘버는 30분 정도라고 해요. 7년 전 22살에 만난 남자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정쟁이의 말을 들은 여자는 운명을 찾기 위해 인도로 가고 비행기 옆좌석에서 꿈에도 그리던 지적이고 겸손하며 핸섬한 김종욱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운명은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고 믿고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헤어진다. 네팔에서 그녀는 김종욱을 다시 만나고 함께 있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지만 처음과 같은 이유로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던 김종욱이 고산증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여자는 드디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인연을 놓지 말자고 김종욱이 말하자 여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은 채 그저 비행기 티켓을 뜯어주며 마중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놓쳐 3일 후에 도착했다고 남자 주인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여주인공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남자를 만나도 여전히 첫사랑 김종욱의 추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현재 선자리에서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여자로 소문난 여주인공으로 인해 주인공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를 찾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여자 주인공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인도에서 만났던 지금은 30 초반이 되었을 추억 속의 김종욱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사실 김종욱을 여자가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은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김종욱에게 주민등록증까지 받았지만 여자는 끝까지 김종욱에게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고 인도의 기차역에서 작별한 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을 것이 두려워서 김종욱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여자 주인공의 메인 넘버이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 여자의 결심입니다. 5번째 넘버 여자의 결심 들려드리겠습니다.
1994년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에 의해 제작된 뮤지컬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는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이 제작한 첫 번째 뮤지컬로 영화의 음악을 작곡했던 앨런 멘커니 음악을 만들었으며 작사가 하워드 애시먼의 사망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팀 라이스가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6곡의 노래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뮤지컬을 위해 8곡의 노래가 새로 창작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제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삭제되었던 곡인 휴먼 어게인이 뮤지컬에서 다시 사용되게 됐습니다. 또한 원작의 각본을 맡았던 린다 윌버튼이 뮤지컬의 각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1994년 토니상과 드라마 디스크 어워드에서 각각 10개와 9개의 부문에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토니 의상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웨스트엔드 프로덕션은 1998년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에서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최우수 신뮤지컬상을 수상하였죠. 미녀와 야수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 하나입니다. 13년간의 브로드웨이 공연을 통해 브로드웨이 역사상 10번째로 긴 장기 공연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미국 내 6천여 개의 극장에서 라이센스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 왕국에 살고 있던 왕자에게 늙은 노파가 찾아옵니다. 잘생긴 외모에 엄청난 부,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던 왕자는 잠시 보고 갈 수 있냐는 누추한 노파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에 분개한 노파는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숲속의 요정이었습니다. 왕자의 무례함을 꼬집기 위해 그를 야수로 만들고 왕자의 신하들을 각각 촛대, 시계, 옷장, 찻잔, 주전자 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정은 자신이 가져온 장미를 왕자에게 건네며 장미가 없어질 때까지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평생을 야수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살고 있던 벨은 발명가 아버지 모리스의 잦은 기행과 무례한 마을의 인기꾼 가스통의 거듭된 청혼을 견디며 무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리스가 외지에서 돌아오던 중 길을 잃고 야수의 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수는 모리스를 자신의 성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한 채로 그를 성에 가둬버리고 벨은 그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야수의 성에 찾아갑니다. 늙은 아버지가 성에 갇힌 채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벨은 자신이 아버지 대신 성에 갇히겠다 말하고 야수는 그의 말대로 모리스를 풀어주고 벨을 대신 성에 가줍니다. 벨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성 안에 있던 왕자의 신하들과 친해지게 되고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던 야수의 마음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야수는 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순간만을 기다리지만 벨을 구하러 야수 이야기를 꺼냈다가 마을 사람들과 가스통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 감금된 모리스의 소식을 듣고 벨을 마을로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 벨이 돌아온 것을 본 가스통은 벨과 모리스를 함께 가둬두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야수의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야수를 죽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벨을 차지하고 싶었던 가스통은 비겁한 방법으로 야수의 급소에 칼을 찌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자신의 불찰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야수 앞에 벨이 나타나고 벨이 야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야수는 왕자로 돌아오게 되고 성 안의 사람들 또한 모두 마법이 풀려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벨은 왕자와 맺어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벨과 야수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넘버가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6번째 곡 미녀와 야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모차르트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실베스터 르베이와 미하일 쿤체콤비의 작품으로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초연되었죠. 해외 라이선스 공연의 연예인 성공으로 2015년 9월 무려 16년 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연이 확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0년 초연이 올라와 총 6연이 올라왔으며 2020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평범한 인간 볼프강 모차르트와 그가 가진 천재성 아마데우스 둘로 나눠 표현한 것이 이 극의 특징입니다. 피터 셰퍼 유명 희곡 아마데우스와 비교해보면 희곡은 제1로 살리에르로 모차르트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과 재능에 대한 열망, 질투를 그렸다면 뮤지컬 모차르트는 뮤지컬에서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차원, 성향을 인물로 내세워 갈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주인공을 혹사시키는 극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극심한 감정 변화와 난이도 높은 넘버,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는 엄청난 분량 덕분에 주인공인 볼프강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공연을 할 때 죽을 것 같다고 털어놓는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볼프강의 아내였던 콘스탄테 베버와 후원자 메스머 박사가 볼프강 모차르트의 시신을 찾기 위해 그가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찾아오고 두 사람의 회상을 통해 극이 시작됩니다.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지닌 볼프강 아마데 모차르트는 신이 내린 천재라는 예찬을 받습니다. 아버지인 레오폴트는 어린 아마데와 그의 누이 란네를 데리고 다니며 연주 여행을 통해 후원자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장한 볼프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콜로레로 주교에게 고용되어 찰스 부르크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스스로의 천재성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볼프강은 복종을 강요하는 주교에게 맞서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와 함께 찰스 부르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유럽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극기와 마나임에서는 그를 노린 베버 가족에 의해 가진 돈마저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머니마저 죽게 되고 이 일로 낙담하게 된 볼프강은 다시 잘스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때 콜로레도 주교가 볼프강을 빈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죠. 빈에서 볼프강은 다시 베버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딸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여전히 주교 휘하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볼프강은 다시금 주교와 충돌하게 되고 마침내 잘스부르크로 돌아가는 주교의 명령을 거부한 채 빈에 남겠다고 선언합니다. 홀로 빈에 있게 된 볼프강은 자유를 얻었다며 기뻐하지만 그 순간 돌아본 그의 천재적인 음악은 볼프강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완성되고 있었죠. 천재성을 발휘해 음악을 만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숙명은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볼프강은 절망하게 됩니다. 볼프강은 빈의 사교계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정치적 다툼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음악으로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잘스 부르츠에게 도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역시 그를 자극하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볼프강은 음악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로 인해서 누이 난넬과 아내 콘스탄체와의 사이마저 멀어지고 맙니다. 난 예술가의 아내라는 콘스탄체의 넘버입니다. 콘스탄체는 일명 신이 내린 천재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내이죠. 하지만 음악에만 몰두한 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작곡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떠나 여행에 빠져 사는 볼프강 때문에 끊임없이 외로워합니다. 또한 예술가의 아내라는 압박감을 느끼며 이를 춤과 술로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콘스탄체의 넘버, 난 예술가의 아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드디어 마지막 넘버입니다. 베어 더 뮤지컬의 원제는 베어 팝 오페라로 한국에서는 팝 오페라라는 낯선 장르 대신 뮤지컬이라는 이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어는 헐벗다, 헐벗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같은 름을 가진 견디다라는 뜻의 베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 청소년 임신, 마약 등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 10대들의 고민과 방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가톨릭 고등학교라는 배경상 보수적, 종교적인 시선이 이런 소재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계 고등학교 성 세실리아에 다니는 피터와 제이슨. 소극적인 성격인 피터는 학교의 킹카인 제이슨과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 공연인 로미오와 줄리엣 오디션이 열리게 되는데요. 로미오 역을 하고 싶었던 맷은 탈락하게 되고 연극에 참여할 생각이 크게 없었던 제이슨, 로미오 역을 맡게 됩니다. 또한 줄리엣 역을 맡고 싶어 했던 나디아는 유모 역을 맡게 되고 줄리엣 역은 예쁘고 인기 많은 아이비가 맡게 됩니다. 학생들은 아이비를 짝사랑하는 맷을 위해 아이비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이 파티에서 제이슨은 결국 아이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 키스를 하게 됩니다. 한편 2인자 신세인 맷과 제이슨 때문에 속상한 피터는 함께 신세를 한탄하다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피터는 술김에 맷에게 귓속말로 제이슨과의 관계를 밝히지만 맷은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후 피터는 제이슨에게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만 제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둘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면서 피터에게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방학을 하는 날 밤, 제이슨은 아이비의 유혹에 넘어가 제이슨과 피터의 방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이슨은 이를 계기로 자신이 이성애자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피터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이비는 방학이 끝난 이후 제이슨에게 찾아가 진실한 고백을 하지만 제이슨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 후 아이비는 학교 연극 연습에 계속해서 불참하게 되고 나디아는 그런 아이비를 보며 못난 나는 너와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를 바꾸고 싶다며 아이비를 향해 기하는거립니다. 사실 아이비는 방학 날 밤 제이슨과의 관계로 인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조차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다 결국 나디아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 이후로도 아이비는 계속해서 제이슨과의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대꾸도 없이 자신을 밀어내는 제이슨에게 결국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를 몰래 지켜보던 맷은 끝내 폭발하면서 피터와의 관계를 아이비에게 폭로하고 그걸 엿듣고 있던 학교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두 사람의 관계가 강제로 공개되게 됩니다. 이번 넘버 올 그룬업은 룸메이트이자 한때는 친구였던 나디아의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토해내는 장면에서 아이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학교의 킹카로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지저분한 소문을 달고 다니는 미혼모인 어머니의 인생을 절대 담고 싶지 않아 했지만 결국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어버린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오늘의 마지막 넘버 올 그룬업 들려드리겠습니다.